어제 평택 이함대 사령부에서 천안함 제7주기 천안함 용사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은 천안함 폭침 7주기를 맞아서 천안함 희생 장병 묘역에 참배하거나 국방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고생 두 학생이 인터넷으로 알게 돼서 만나서 Thanks for 772 이렇게 배지를 만들었어요. 772는 천안함의 선체번호 PCC 772에서 따온 숫자라고 합니다. 이 배지를 바른정당에서는 어제부터 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좀처럼 뜨지 않는 바른정당 대선 후보 경선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주호영 대표 대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네, 배지를 지금 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의원들과 많은 당원들이 저희들 500개를 구입해서 달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고생 둘이서 만들었다는데 그 보니까 뭐 하얀색 그 수병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국회의원 배지 어떻게 하셨어요? 국회의원 배지는 평소에도 안 달고 다니시는 분이 많은데요. 네. 그게 권위주의의 산물이라 그래서 달고 다니지 않은 분이 많은데 배지를 다시는 분은 2개를 다시고요. 네. 또 국회의원 배지를 안 다시는 분은 천안함을 기억하는 이 수병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네. 그 배지가 이렇게 여고생의 아이디어로 제작돼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돈을 주고 구입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를 구입하면 그 여고생이 또 그걸 하나를 기증하는 형식으로 결국 하나를 사면 2개를 구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널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그 배지를 다실 때 기분이라고 그럴까? 드신 생각은 어떤 거였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 소위 이제 제복을 입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희생을 존경하고 높이 받들지 않으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을 많이 했고요. 외국은 보면 군인 한 분이 이 희생을 당해도 끝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은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또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특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군인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기억을 해야 할 걸로 봅니다. 참 좀 안타까운 얘기가 뭐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진영 논리로 잣대를 들이대는 그게 있어요. 뭐 세월호는 뭐 어느 쪽, 그다음에 천안은 뭐 어느 쪽. 정말 그 한심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월호의 억울한 희생도 기억을 하고 2번 다시 그런 처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 안전의식도 키우고 또 설마 하는 방심도 없애고 같이 기억을 해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천안함이라든지 연평해전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순직한 젊은이들도 우리가 영원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세월호 인양 이제 사실상 성공했습니다. 목포 신항으로 이제 가는 게 이제 며칠 걸리겠는데 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걸. 참 우리 3년 전에 그 젊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물에 빠지면서 우리 어른들이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서서히 침몰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 중계를 보듯이 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는데 또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잊혀져 가던 그 상처를 다시 상기시켜서 전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판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슷한 안전사고 어찌 보면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사고들이 이어서 또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많은 생명들을 바다에 묻고 또 1,0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다시 세월호를 건져 올리는 이런 것을 한 번의 일회적인 행사 비슷하게 거칠 것이 아니라 정말 두고 기억을 해서 다시는 이런 후진적인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만 그나마 이 세월호에서 얻는 교훈이 있는데
우리는 지난 일들을 너무 쉽게 자주 잊어버려서 네. 그걸로 인한 역사를 잊는 사람은 역사의 보복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참 악순환은 절대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하시는 분이니까 질문 드리면 정치권의 문제가 사실은 이제 세월호가 터졌을 때 말하자면 뭐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던 뭐 그만두면 저쪽에 가서 뭐 이사가 되고 회장이 되고 해서 관피야 해피야 이런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근절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가 없는 그냥 어느 자리에 있었으니까 어느 자리에 가서 밥줄 연명하게 하는 이런 구조가 깨져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세월호 사고 때부터 관피아를 건절하자 그래서 온통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이후에 다시 설금설금 언제부터인가 다시 관피아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활개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관에 계시던 분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영역이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고 진짜 견제와 균형 감독이 필요한 영역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말하자면 관피아가 가서 효과적이고 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다. 그런 자리에는 예외적으로 좀 허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방면의 전문가들을 키우고 그 사람들이 책임을 맡아서 공기업이든 무슨 검사기관이든 운영해야 하는데 대선을 치를 때마다 대선 캠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돕다가 이게 소위 패거리 정치 아니겠습니까? 대선이 끝나면 그 사람들에게 다 논공행상으로 자리를 하나씩 줘야 하니까 우리 사회 전체의 경영 능력이라든지 안전도라든지 모든 것이 뒤처지고 뒤떨어져서 결국 마지막 피해는 전체 국민들에게 다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 경험이 우리에게 참 많은데도 사실 그게 근절되지 않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바른정당 이제 대표 대행을 맡고 계신데 바른정당 왜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잖아요? 지금 국회의원이 33분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또 33분이 다들 선수도 3선 이상 되시는 분이 24분이나 되고 의정 활동도 훌륭하게 하시던 분들인데 저희들도 참 이 고민이 많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옳은 일을 한다 그래서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구나 이제 이것을 좀 느꼈고요. 저희들이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저희들이 뜻도 좋고 참 방향도 좋은데 왜 지지율이 높지 않느냐고 분석을 해봤더니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예요?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로 민심이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었다. 갈라지고 있어. 그런데 저희들은 소위 여당에 있다가 탄핵을 찬성하고 나왔기 때문에 여당 지지자들은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탄핵을 찬성하고 갔으니까 그쪽에서도 지지가 없고 또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야당 지지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당 지지했던 분들이 또 여당 있다가 나온 저희들을 지지하지도 않으니까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가 첫 번째 분석이었고요. 정당 지지도나 대선 후보 지지도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1, 2등 하는 후보에게 모이는 경향이 있답니다. 소위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1, 2등에게 가는 어차피 이 바른정당은 지지하더라도 1, 2등 못할 것 아니냐 이래서 아쉽지만은 포기하고 1, 2등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현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자유한국당이 내건 잘못된 프레임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요. 사실 저희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국민과 당원들을 배신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또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도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떠받들고 조그마한 비판이라도 못하게 달려들던 소위 친박들 이 사람들이 우리는 오히려 간신이고 당과 당원들을 배신했다고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승민 의원이나 딴 사람들이 배신했다고 뒤집어 씌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억울하지만은 오히려 대통령이나 친박들의 횡포를 직언을 하고 고치고자 했던 사람은 옛날로 말하면 충신이고 직언을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배신자에 걸려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그렇게 인식되고 있으니까 이 3가지가 합쳐서 지지율이 낮다 이런 이제 분석 결과를 받았습니다. 33분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면 상당히 큰 정당입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그렇게 안 오르는 게 도대체 뭔가 보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간에 낀 행태인데 사실은 우리는 옳은 일을 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네. 결국 저희들이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를 보살피는 따뜻한 네. 정치를 하겠다고 내세웠기 때문에 예. 이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네. 시간이 흐르면 국민들의 사랑은 저희들에게 올 거라고 확신을 근데 합니다만은 그 시간이 어디까지 기다릴 것인가? 지금 뭐 대통령 그 선거 5월달 선거에 있어서 바른정당 대표가 독자적으로 대통령 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의 두 번째 질문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표를 주실 것이다 믿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뭐 국민의당하고 손잡을 것인지 자유한국당 후보하고 손잡을 것인지 유승민 의원하고 남경필 지사하고 첨예하게 다릅니다. 28일 날 제일 먼저 후보를 결정하시게 되는데 예. 당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라도 좋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뭐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은 네. 세계 전쟁 중에서 이긴 전쟁의 절반 이상이 네. 진다고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절반 이상이 이겼답니다. 네. 그래서 비록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은 네.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네. 오늘 일간신문 사설에 보면 1, 2등 하는 후보를 가진 당들 바른정당 토론에 좀 본받아라는 네. 사설까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끝까지 지켜가면 네. 이번 대선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 그 이후 국회의원 총선 때까지는 네. 저희들은 분명히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많이 앞서가고 있으니까 네. 네. 이대로 가면 문재인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아서 네. 소위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되 네. 나머지 정당들이 연합을 해야만 네네.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의 집권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청들이 많고 예. 또 심지어 그런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 당내에서는 네네. 제가 볼 때 유승민 후보나 남경필 후보의 의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하고 합치는 건 안 된다 된다잖아요. 아닙니다. 남경필 후보는 네. 자유한국당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다. 네.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이기 때문에 친박을 배제하지 않고는 할 수는 없다. 이런 네. 입장이거든요. 네. 친박이 배제되고 축출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유승민 후보가 가지는 원칙과 명분 있는 단일화와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네. 표현의 차이지만은 네네. 국정을 농단하고 이렇게 보수 세력을 망친 친박들이 물러난 예. 당이라면 합치는 데 대해서 서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명진 위원장을 지난주에 인터뷰했는데 예. 뭐 친박들한테 상당한 이제 공격을 받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쪽의 자유한국당의 경선을 보면 예. 홍준표 지사가 앞서가지만 2위하는 후보가 친박의 핵심이에요. 예. 뭐 태극기 집회 가서 계속 연설도 했던 분이잖아요. 예. 김의원. 예. 그렇게 배제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자유한국당 후보들 중에는 네. 임명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선 네. 당이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후보가 된 사람의 정치적 결단에 따를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후보 중에서 두 분 후보는 네. 후보 단일화로 문재인과 한판 붙어야 되겠다. 네. 또 좌파 전유물이던 선거 연대를 네. 우파에서도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제 그것은 후보가 누가 되느냐도 딸려 있고 네. 저희들 바른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예.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국정농단 세력이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던 친박 세력과 결별할 수 있느냐가 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뭐 쉽게 보여지지가 않는데 자 문재인 후보가 되면 안 된다는 전선에 많이들 모일 걸로 기대하고 계신데 왜 예. 문재인 후보가 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은 이게 선거가 되면 서로 상대 후보를 좀 낮게 평가하고 이런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첫째 이제 역시 개파 정치다. 네. 개파 정치는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이 업적을 보지 않고 내 편이면 무조건 쓰는 것이 개파 정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인재를 모아서 맡겨도 이 난국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선거 때 나를 도왔다는 이유로 네. 옛날에 친노를 같이 했거나 친문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쓰기 시작하면 네. 우리나라는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 후보 중에서 패권주의 경향이 가장 강한 후보다. 이 점이 제일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12년에 한미 FTA를 재협상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네. 한미 FTA를 할 때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 소속들이 나라 망한다고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한미 공동 상생의 협정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1년에 무역 흑자가 200억 불인가에 달할 네,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주 성공적입니다. 예. 예. 200억 불이면 1년에 20조 정도의 무역 흑자가 생기니까 네. 네. 이제 미국에서 한미 네. FTA로 한국이 너무 덕을 보니 재협상하자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국제협약이라는 게 한번 맺으면 그걸로 지켜야지. 네. 매번 재협약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와야 할 텐데 네. 네. 미리 재협상하자고 주장했던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네. 일을 어쩌겠습니까? 예. 이것이 또 문제고요. 사드 문제도 비슷한가요? 그렇습니다. 사드도 만약에 사드 배치를 끝내 반대하면 네. 미군이 주한미군하고 미군 가족들 여기에 5만 명인가 있는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되면 네. 우리는 우리 국민들과 군인들을 북한의 핵미사일 앞에 노출시킬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철수하겠다 하면 어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안보를 지키는 가장 튼튼한 축인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 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게 지지받는 건 아니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다 이런 말씀 했는데 하여튼 제일 빨리 28일 날 내일이죠. 그러니까 후보가 확정되는 거죠. 예. 예. 다른 당하고의 연대나 이런 것은 이제 두고 봐야 될 텐데 주호영 그 대표 대행이 참 바쁘실 것 같아요. 판사 하시니까 편하실 뻔했어요. 판단하면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판사도 엄청나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밤잠을 못 자는 결정들이 무수하게 널려 있습니다. 네, 김수남 검찰총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어떤 판사가 이걸 또 청구하지 않을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